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1년 365일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 하면은 본인 생일과 더불어서 뭐니 해도 5월 5일 어린이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몸이 좀 피곤하더라도 아이들 좋아하는 곳에 가서 사진도 찍어주고 외식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런 어린이날에도 오히려 보호자에게 고통을 받고 또 인권이 유린당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잠시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아동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난임 여성들에게 한방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44세 이하 난임 여성 270명인데요. 한 명당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이 되면 다음 달부터 경기도 100여 곳의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약과 치료 지원을 받습니다.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보건소나 경기도 한의사회에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리지 피플의 YMCA 띄워드리면서 2017년 5월 4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투데이 포커스. 아이들의 인권이 짓밟히는 사건 종종 언론을 통해서 들려오는데요. 언론에서 드러나는 부분은 실제로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보다 굉장히 일부분, 적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꼭 짚어가야 할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오늘 이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석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인권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얘기부터 해봐야겠는데요.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여기에 대한 답은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아동의 행복도, 삶의 질, 삶의 만족도 이러한 측면에서 최하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부정적인 지표로서 아동 청소년들의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관련된 연구라든지 조사가 정기적으로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아동복지법에 기반해서 아동 실태조사, 아동 종합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서 나온 지표들을 봤을 때 세계 다른 나라의 지표들과 비교했을 때 나온 결과들이 이런 식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어린이들 인권이 가장 높은 나라는 보통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소위 이제 북구의 복지 선진국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나라들이 하나의 군을 형성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프랑스라든지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아동의 인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서 오늘부터 이제 사전투표도 시작이 됐는데 아동보호 정책에 대해서 공약들을 주요 후보들이 다 내놨어요. 예, 부모 교육을 강화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 예. 관리감독 제도를 강화하겠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아동보호 정책의 핵심 과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핵심 과제는 아동보호와 관련한 예방체계의 우선이라는 정책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예. 아동보호 체계의 공공성 강화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특히 이제 아동학대의 90% 가까이가 가정에서 그것도 부모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점을 봤을 때 아동 학대 예방의 핵심은 역시 가정의 가족 기능 강화 내지는 회복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체계가 주로 이제 민간에 맡겨져 왔거든요. 심지어 공공에서 설립한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에 위탁을 해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다시 원위치로 되돌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민간에 맡겨진 과도한 짐을 이제는 공공의 자리로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선 후보들의 아동보호 정책들을 보면은 조기 발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빅데이터 이런 것들도 역시 조기 발굴의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사후 대처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측면으로의 정책 방향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차기 정부 누가 되든지 간에 차기 정부에서 이러한 과제들에 좀 그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오늘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질문이라든지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최근의 사건을 통해서 아동학대 문제가 화두가 되고요. 우리나라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뭐 신고하는 거라든지 다른 집안 문제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동학대 문제가 화두가 되었다는 점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극적인, 좀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고, 예.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화두가 되었다는 정도가 우리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아동학대 문제를 주로 접근하는 걸 보면 보편적 아동 인권의 측면에서 다룬다기보다는 몇몇 이상한 부모나 어린이집 교사를 비롯한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접근해서는 아동학대 문제는 여전히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동학대 문제가 계속해서 발발할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인 구조와 인식의 문제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사건을 볼 때마다 뭐 화를 내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그 개인 저 사람이 이상하니까 저런 거야 이렇게 치부를 하지 말고 전체적인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예전부터 내 아이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당신이 참견 마세요. 이런 인식 때문에 이 훈육이 부모들의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와 같은 방식에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내 아이니까라고 하는 그 전제의 문제입니다. 물론 소중한 내 아이지만 내 아이기 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을 가진 존재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부모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하는 거는 내 아이, 즉 아동의 존재와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앞서서 보호할 권리이지 그 권리를 마음대로 훼손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닌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다음으로 그 부모들이 혹은 아동 관련한 뭐 교사를 비롯한 아동 관련한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훈육이라는 것이 물론 필요하지만 훈육은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일부 부모라든지 그 교사들이 아동의 발달 단계에 걸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이 기대를 미치지 못하네. 우리 아이가 이 정도도 못한단 말이야. 이러다 보면은 훈육의 잣대가 들이대어지고 그러면 그 기대를 아이는 아직 그 충족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제대로 그 부모나 교사가 원하는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훈육이 점점 강해지고 그게 이제 학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9426번 청취자께서 요즘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기 힘든 세상이니까 가족한테만 아이들을 맡긴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린 엄마가 아이를 그냥 내버려뒀다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국가나 사회가 부모 되는 방법을 교육시켜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또 질문 연관 지어서 드릴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경제적으로 좀 힘든 가정이라든지 아직 부모가 되기에 능력이 좀 부족한 갑작스럽게 아이를 가져가지고 이게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훈육하는 상황에서 더 이렇게 차별 있고 뭐 강한 훈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학대까지 이어지는 건데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예, 통계적으로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러니까 사회경제 지위라고 하는 거하고 아동학대의 발생률하고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도 몇 가지 좀 통계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통계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같은 공식적인 신고되고 신고에 근거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에 근거해서 아동학대 판정이 이루어진 이런 일련의 체계들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일수록, 그러니까 가난한 집일수록 공적 체계에 더 노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학대와 같은 사건도 더 쉽게 노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자들 혹은 충분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굳이 아이와 부모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영역이 노출이 잘 안 되는 가정의 경우에는 아동학대가 일어나도 밖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학대와 같은 사건도 더 쉽게 노출이 되고 이런 현상이 빈곤가정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빈곤가정의 아동학대에 있어서의 과대 대표성이라고 해서 아동학대 영역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통계적 오류냐 아니냐를 떠나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의 경우에 아동에게 필요한 돌봄이나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도 최소한 아동에게 필요한 돌봄이라든지 자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이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교수님 지금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5월 4일입니다. 어린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진석 교수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이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이제 김 교수님의 주장은 일단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면 안 되고 사회적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특히 방금 얘기를 나눈 점은 이제 뭐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에서 뭐 학대가 더 많이 일어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드러나는 통계를 가지고서 일반화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자, 끝으로 이제 부모 교육에 대한 부모 될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상황에서 안 된 상황에서 부모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막기 위해서 부모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손봐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부모 교육은 필요한데요. 아동학대 예방의 차원에서 부모 교육을 최우선적 대책으로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기능 강화와 같은 것이 종합적인 대책의 최우선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교육은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부모 교육은 최대한 일찍부터 가능하다면 청소년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교과 과정에 포함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부모 교육이 아동의 행동이라든지 발달 단계, 아동과의 소통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고려를 할 수가 있지만 부모 교육의 핵심은 또 역시 아동의 인권이라고 하는 게 뭐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동 인권에 기반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그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도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아동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지를 알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동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해결 방안이 없는지도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진석 교수였습니다. 자,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무슨 일이?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땀과 눈물, 나눔과 웃음이 흐르는 생활 속 다양한 현장 이야기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광초등학교 6학년 1반 김원진입니다. 어린이날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자전거예요. 더 크고 오래 탈 수도 있고 멋있기도 하고 성능도 좋아서 친구와 같이 자전거 타는 게 제일 즐거워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엄마 아빠가 제가 하고 싶은 거 해주게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가족과 나들이나 여행 가고 싶어요. 국제 구호 활동가가 되고 싶어요. TV에도 나오고 도와주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서울 양강초등학교 6학년 1반 강수아라고 합니다. 저는 노트북이 받고 싶어요. 성능 좋은 노트북이 많기 때문에 가지고 싶어요. 영어 단어 모르거나 한글 같은 거 찾아볼 때 써요. 친구랑 놀 때랑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가장 좋아해요. 저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제가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중계방송하는 것도 재밌어 보여서 하고 싶어요. 스포츠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모든 운동을 다 좋아해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을 더 넓혀서 조금 더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강초등학교 6학년 3반 김태윤입니다. 어린이날 받고 싶은 사람이 모형 장난감입니다. 조립하는 게 재밌어요. 친구랑 밖에서 놀거나 게임할 때가 좋아요. 장래희망이 로봇과학자예요.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들 편리하게끔 도와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서울 양강초등학교 6학년 5반 하서진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최신형을 갖고 싶어요. 요즘 다들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예 없거나 폴더폰인 애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린이날에 친척들과 함께 변산반도에 여행을 갈 거예요. 친구들이랑 축구나 인라인을 타거나 아니 피구를 하거나 그런 운동을 할 때가 좋아요. 거의 남자는 남자끼리 몰려다니고 여자는 거의 여자끼리 몰려다녀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챙기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수학이나 과학 공부할 때가 재밌어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아직 장래희망을 못 정했어요. 엄마 아빠 항상 건강하게 지내시고 사랑해요. 어린이날 최고! 네,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서울 양강초등학교 학생들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계속 목소리 듣고 있는데 재밌어서 저 넋놓고 듣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김은진 어린이는 자전거 받고 싶고 가족여행 가고 싶다고 했고, 두 번째 강수아 어린이는 노트북 선물 받고 싶다고 그랬고, 커서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고 했네요. 반갑네요, 왠지. 꼭 꿈을 이뤘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어린이 6학년 김태윤 학생은 장난감 받고 싶고 로봇 과학자가 되고 싶다. 네 번째 어린이 6학년 하서진 학생은 스마트폰을 받고 싶고 아이들이랑 친구들이랑 피구할 때가 재밌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생들 보면서 나도 저 때는 저랬을까 어른들 보면서 회상에 잠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장래 희망이 이제 중학교 거치고 고등학교 거치고 대학 진학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갈수록 좀 뭐랄까요, 다양성도 떨어지고 이게 현실과 타협하면서 이게 폭이 좁아지잖아요. 이 학생들이 꿈꾸는 것들을 마음껏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어른들이 함께 이런 아이들을 위한 세상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통통 메시지에서 함께 해준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가볼 수 없는 나라 여행 제한 지역은 지금 풀렸습니까? 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또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와 문화를 보실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아라비아의 길 관람권까지 문자 메시지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자,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들고요. 문자로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희열과 김재홍의 목소리 토이의 새벽 그림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광고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수도권 사용 설명서와 서울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네, 매주 목요일에는 수도권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의 함영진 센터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네. 예. 자, 지난해 진행된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 인원이 19만 명입니다. 역대 최대인데요. 부동산 중개 시장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특히 서울에서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무소 수나 자치구별 중개업소 지역 분포에도 어떤 특징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서울에서 개업한 공인중개 사무소 수가 23,520곳 정도인데요. 예. 특히 강남 3개구에 서울시내 중개업소 23%가 몰려서 집값이 비싼 강남구의 중개업소 수도 많았었습니다. 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강남구가 2,294개로 개업공인중개사무소 수가 가장 많아서 도봉구 531개에 비해서 4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예. 그만큼 중개 경쟁도 치열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뒤를 이어서 송파, 서초, 강서, 은평, 마포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한 1,000여 곳을 다 넘은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도봉이라든지 금천, 중구, 종로 이런 지역들은 개업한 공인중개 사무소 수가 600곳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25개구 내에서도 공인중개 사무업소의 수치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공인중개사무소가 강남 3구에 몰렸다는 것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집값이 그 지역이 비싸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복비, 중개수수료, 법적으로는 중개보수라고 하는데 이게 높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부동산 114 시세 기준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는 서초구가 12억 4,941만 원, 그리고 강남구가 12억 4,255만 원 정도인데요. 예. 이에 비해서 도봉구는 가구당 평균 매매 가격이 3억 2,201만 원으로 서울 시내 25개구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노원, 중랑, 금천구도 가구당 평균 매매 가격이 4억 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평균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요율을 단순 계산하면 아마 말씀하신 차이가 확연히 드러날 겁니다. 예. 도봉구 같은 경우는 가구당 평균 수수료가 약 129만 원. 반면에 서초구는 평균 중개 수수료가 1,125만 원인데요. 예. 산술적으로 한 중개업소가 도봉구 아파트 8가구를 사실상 거래 성사시켜야 되는 반면에 서초구 아파트 한 채를 중개하면 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예. 강남권의 중개업소가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역시 중개 보수에 있겠죠. 예. 왜 그렇게 몰리나 했더니 역시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자, 분양시장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끝난 다음에 분양이 쭉 몰리고 있는데 6만여 가구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월간 분양 예정 물량 중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4월 분양 계획이 대부분 미뤄지면서 5월 분양의 물량이 집중될 예정인데요. 예. 올해는 대선과 또 각종 휴일이 월 초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달 분양은 아마 연휴가 끝난 중순 이후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45,410가구, 지방이 14,276가구 정도 분양될 예정인데요. 서울에서는 강동구 고덕주공 7단지부터 송파구 거여동 2-2구역 재개발 물량도 공급되고요. 성수동 서울숲 인근에서는 아주 고급형 주상복합도 분양될 예정입니다. 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소유자들이 관심 있는 택지지구 공급이 많은데요. 성남 판교신도시, 성남 고등지구와 같이 대기 수요가 많은 물량도 분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소유자의 관심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것이 이제 분양시장의 중도금 대출인데요. 금융권이 그래서 이 대출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분양받으실 때 중도대금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좀 조심하셔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3월 말에 중도금 1차 납입일이 도래한 전국 247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중도금 대출 금융사를 정하지 못한 곳이 7곳 중 하나꼴인 36곳이라고 합니다. 예. 계약률 80% 이상이거나 또는 다른 은행과 분할 대출 조건을 내걸면서 사실상 금융권이 집단 대출 거부나 또는 보류 움직임을 건설사에게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대출이 잘 안 될까 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금융권에서 거부당한 건설사가 2금융권과 집단대출 협약을 맺을 경우는 분양자의 이자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당국과 금융권의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 추이 살펴보시고요. 대신 이제 분양시장은 좀 꼼꼼한 자금 마련으로 실수요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의 함영진 센터장이었습니다. 벤 모리슨의 브라운 아이드 걸스 듣고요. 서울 소식으로 찾아뵙습니다. Hey, where did we go? Days when the rains came.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김선희 기자와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에 주말에 고궁이라든지 한옥마을 가면은 한복 입은 분들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이분들에게 희소식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열리는 각종 공연을 반값에 관람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서울시가 한복을 입고 세종문화회관이나 남산국악당, 또 서울 돈화문 국악당, 그리고 삼청각을 방문하면 입장료를 50% 할인해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예. 오는 7월 1일까지 문화공연 19개가 그 대상입니다. 해당 시설 홈페이지에서 예매를 할 때 한복 착용 관람료 할인 이 메뉴를 선택하면 할인 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관람 당일 현장에서 매표 담당자가 한복 착용 인증 사진을 찍는 그런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또 사전에 예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복을 입고 현장을 찾으면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예, 이참에 여름용 좀 시원한 한복 마련해서 이런 곳 가실 때 그냥 입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밤늦게 집에 갈 때 뭐 남성분들도 좀 꺼리는 분들이 많아요.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반길 만한 정보도 있네요. 네, 이번엔 스마트폰 앱 소식인데요. 서울시가 1년 넘는 그런 준비 과정 끝에 출시한 앱 안심이 이야기입니다. 이 예. 안심이라는 앱은 기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혼자 귀가할 때 목적지를 입력하면 자신의 실시간 위치 정보가 자치구 관제센터로 전송이 되고 또 보호자에게는 귀가 시작 문자가 가는 그런 안심 귀가 서비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재난재해 같은 비상 상황에서 긴급 호출용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그냥 흔들기만 해도 이 앱을 설치해 놓은 스마트폰은 흔들기만 해도 관제센터에 긴급 호출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 안심이를 은평구와 서대문구, 성북구, 동작구 등 4개 구에서 우선 시행을 한 뒤에 올해 말까지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사실 정말 급한 상황에서는 터치 스크린 누르기가 어려워요. 달리면서도 그렇습니다. 좀 힘들고요. 이렇게 흔들기만 해도 이렇게 긴급 호출 들어가게 하는 거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서울 버스가 300억 원을 절감했다는 소식은 뭡니까? 서울 시내 버스가 7,400여 대 정도 되는데요. 이 가운데 저상 버스를 제외한 60%가 수동 변속 버스입니다. 예. 서울시는 이 수동 변속 버스는 운전 행태만 개선해도 연비를 좋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2014년 하반기부터 연료 절감 장치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연료 절감 장치를 장착해서 운전자에게 최적의 변속 시점을 알려주고 또 냉각판을 자동 제어했더니 29개월 동안 연료 사용량은 9.7%, 10% 가까이 줄었고요. 예. 연비 역시 10.8%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기간의 연료 절감액은 303억 원입니다. 또 친환경 경제 운전 습관 정착으로 운전기사가 급가속이나 급정거 등을 줄이게 되면서 이 버스 교통사고 건수도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이 저상 버스로도 연료 절감 장치를 확대 설치해서 연간 81억 원을 추가로 절감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건 뭐 전문가분들이라서 그런지 이 변속 그 방법만 알려드리니까 303억 원이 아껴지고 참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팔라먼트의 Give Up the Funk 띄워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어지는 연휴 푹 쉬시고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어버이날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